부동산과 주식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이 틀렸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여신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첫 번째로 체크해봐야 되는 것, 소비와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파이어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벌어서 퇴사하겠다 이런 마음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관점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성취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원리를 비범하게 실천할 수 있는 데서 성패가 갈려요. 관점이 바뀌어야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내가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포기해버렸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새로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끝까지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와 책임입니다. 자립한 사람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책임을 지게 돼요. 노동의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될 권리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모든 경제활동과 자금 입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노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딱 그 정도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본업이 있을 때의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가 내 생활을 책임져 준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없다면 한 푼 한 푼 나가는 돈에도 다 내 책임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파이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파이어가 된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도 책임감이 있는 소비를 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절약의 방법이 아니라 소비 습관의 조망입니다. 보통은 절약에 실패하는 이유를 내 의지 부족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약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나는 의지 박약에 찌질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절약에 실패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나를 비관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평범한 사람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만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한 번도 발휘해 본 적 없는 진짜 의지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의지 부족은 내가 직접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자, 그럼 나는 당장 내일부터 최대한 돈을 아낄 거야, 이렇게 절약 모드가 발동이 되었다면 그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약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부자들처럼 굳은 의지를 가진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 똑같이 아껴 쓰고 절약하는 사람이라도 이 관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자수성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꾸준히 견디다 보니까 남다른 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궁상을 떠는 와중에도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면 한 번씩 궁상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메뉴판에서 제일 싼 메뉴를 주문할 때,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다가 한 칸을 도로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심리적인 위축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궁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미래를 위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승리자로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약의 성공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산 증식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수많은 재테크 코치들이 가계부 작성을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꾸준한 실천이 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주일 단위로 주별 지출을 작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록하려면 실천이 어려워요. 그때그때 건너뛰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월에 한 번씩 기록하려면 기록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부담이 커집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감안했을 때 가장 실패하지 않는, 부담 갖지 않는 빈도는 일주일 단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치 기록을 보면서 가장 많은 액수가 빠져나간 게 어떤 소비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소비 통제에 구멍을 내는 요소를 찾는 게 이 일주일 단위 기록의 핵심입니다. 가령 내가 일주일 동안 배달 앱으로 쓴 돈이 너무 많았다, 이런 게 느껴진다면 다음 한 주 동안은 배달 앱 사용을 가급적 줄여보자,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벼운 목표를 세우기만 해도 주중에 소비 활동을 하실 때 의식적인 통제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지출을 트래킹하고 가벼운 목표를 만드는 훈련이 효과적이에요. 일상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멘탈을 강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 번째 변화는 소비의 역발상입니다. 절약을 너무 어렵고 괴로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지난 시간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 소비와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모은 돈을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비를 줄이고 절약을 한 과정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궁핍한 패배자가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승리자의 정체성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투자 수익을 얻어서 돈을 불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투자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힘들게 모은 자산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대부분 투자 수익을 얻는데 실패하고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정체성에서 탈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투자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도박꾼처럼 행동했던 거죠. 투자를 하지 않고 도박을 했으니 돈을 잃는 건 당연한 거예요. 투자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되는 요소가 두 개 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과 복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설명하면 물가 상승이죠. 왜 이런 물가 상승이 일어난 걸까요? 각국의 통화 당국이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인류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발전이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러면 통화량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화폐는 미래의 물물 교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더 나은 삶을 살고 문명을 진화시키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 문명의 발전을 위한 약속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전, 경제의 발전은 속도가 조절돼야 돼요. 통화 당국이 이런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평균을 내볼 때 현 시대에는 2에서 3%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재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에서 3%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말은 내가 보유한 현금이 2에서 3%의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올 한 해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금고에 넣어두고 1년 동안 그대로 둔다고 치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내 돈 1,000만 원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2% 상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1,000만 원이 980만 원의 가치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두면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을 어떻게든 투자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지 않으면 뒤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필요할까요? 일단 연 3%보다는 무조건 높아야겠죠. 10% 미만의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하지는 않아요. 너무 큰 목표를 가지면 무리한 투자 판단을 하게 돼요. 무리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실수는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바람직한 지향점은 연간 2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만드는 거예요. 장기적인 평균을 봤을 때 부동산 자산의 경우에 연 4에서 5%, 주식시장의 경우에 연 7에서 8%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과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로 장기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종목을 선정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겠죠. 1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력이 뛰어나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지 남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의 해방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준수한 수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복리 효과라고 하는 마법인데요. 투자에서 원금이 수익이 났을 때 수익으로 불어난 원금에 다시 수익률이 붙는 걸 말해요. 여기서 잠깐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선형적인 성장과 기하적인 성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선형적 성장은 직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기하적인 성장은 곡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가령 재테크 초기에 1,000만 원에 대해서 15% 수익을 냈다면 수익금은 150만 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내 자산이 10억으로 커졌다면 같은 15% 수익을 내더라도 1억 5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돈이 돈을 벌어줄수록 같은 실력으로도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복리, 투자자로 변신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노동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여 시간입니다. 시급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투여된 단위 시간의 양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돼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하루에 24시간 넘게 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수익의 크기에 한계가 생깁니다. 반면 투자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단력입니다. A라는 판단을 했냐, B라는 판단을 했냐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달라져요. 찰나의 순간에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지속적인 판단의 누적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수한 공부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투자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뛰어넘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은 노동을 하는 데 쓰는 것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기르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생각과 관점을 바꾸면서 투자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소예요. 대한민국 재테크계를 주름잡는 양대산맥이죠. 부동산과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이 틀렸다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각각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자산이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옳은 투자 방법일까요? 부동산과 주식의 특징을 구분하기 전에 올바른 투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투기와 투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금 집행의 근거에 달려 있습니다. 시세 차익의 이유가 나의 운과 요행에 달려 있다면 그건 투기예요. 반면에 사전에 신중하게 공부하고 상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한 후에 그 근거에 따라서 돈을 넣는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투기꾼들은 한 번의 성공을 크게 자축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산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운이 좋을 확률은 없기 때문이에요. 운 좋게 돈을 벌었더라도 다음 투기에서 손실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에 쥔 돈은 없고 시간만 계속 흘러갈 수 있어요. 반면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공 케이스를 원해요.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성공 자체를 누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성공할 수 있는 동일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위해서 공부와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처음 재테크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부동산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당시에 서울 교대역에 있는 부동산 경매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재미난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 부동산이나 산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었어요. 부동산을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주변 매물들과 시세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야, 그래야 제값받고 팔기만 해도 이득이 날 수 있는 거죠. 주식 또한 살 때의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 가격에 팔기만 해도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달리고 있는 주식을 따라 샀다가 고점에 물리면 결코 회복이 불가능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비트코인이건 자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통하는 궁극의 투자 비법은
단 하나입니다. 싸게 사야 돼요. 다른 때 100만 원 하던 물건을 8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사는 순간 2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찾아다니잖아요. 투자 자산도 할인되어 있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물건 분석을 하고 주식은 기업 분석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수만 개의 선택지 중에서 주식을 골라야 돼요. 부동산 볼까요? 전국에 집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재테크를 공부한다는 것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부동산과 주식의 특징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장단점은 묘하게 상반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부동산의 장점은 담보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뜻하죠. 지렛대로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듯이 대출금을 통해서 내가 보유한 돈보다 더 비싼 자산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주식에 비해서 적고 안정성이 높아요. 따라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좋습니다. 장기 투자는 재테크의 성공률을 올려주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끈기 있게 기다리면 인플레이션 플러스 자산가치 상승 효과, 이런 식으로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재화 중에 하나예요. 한 채의 집을 사기 위해서 목돈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면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분산 투자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장단점과 대비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장점은 부동산과 다르게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68억 개 정도의 주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통째로 가질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68억 분의 1은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몇만 원만 있으면 돼요. 물론 한 개의 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을 동시에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투자를 하게 되면 업황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자산 증식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한 것은 주식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의 단점도 존재하겠죠. 이것은 부동산의 장점과 대비되는데요. 우선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저금리의 담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유한 주식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헐값에 팔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들쭉날쭉한 시세가 심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시세 차익이 올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막상 보유 주식의 가격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본능에 이끌려서 불필요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깔고 앉아서 진득하게 기다리는 투자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부동산과 주식의 장단점을 통해서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내게 맞는 투자 성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통에 있어요. 좋은 가격에 팔려면 더 좋은 가격에 사면 됩니다. 좋은 가격에 사는 요령은 자산별로 차이가 있겠죠. 이런 각각의 차이를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투자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고 나면 다른 자산들을 살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공이 그러듯이 올바른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을 우직하게 실천하면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공 투자를 위한 액션 플랜을 짜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재테크에 입문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거나 모든 새로운 출발은 출발점에서는 그럴듯해요. 누구나 책이나 유튜브,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성공 사례들을 접하고 의욕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상 시도해보니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신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몇 번은 그런 꺾인 의욕을 다잡고 다시 도전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낙담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나는 원래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마인드가 털을 잡기 시작하면 내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꾸준히 실력을 쌓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루틴입니다. 기계적으로 실천하는 패턴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투자자는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 전에 회사 도서관에서 부동산 공부를 했다고 해요. 어떤 주식 투자자는 2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증권사 리포트를 2시간씩 읽었다고 합니다. 당장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라도 시간을 쌓아야 돼요. 꾸준히 지키면 성공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꾸준히 지키는 분도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루틴을 지키면서 이 초보를 탈출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이유는 막연함 때문입니다. 뭘 지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학창시절을 떠올려 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간단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많은 걸 따지지 않아요. 그저 앉아서 자리를 지켜요. 묵묵히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요. 그럼 이 시간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뭘 할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공부 시간과 공부 방법을 찾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 이게 1차 관문입니다. 매일 1시간이라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으려면 지키는 방법이 단순해야겠죠. 정보가 되는 걸 찾아서 무작정 헤매다 보면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재테크 초보 시절에는 책을 통해서 틀을 잡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그 저자의 권위가 높을수록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좋은 정보란 변하지 않는 정보, 오랫동안 도움을 받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먼저 배워야 단편적인 정보들도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처음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는 최대한 많은 책을 읽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최소 10권 이상의 책을 읽으시면 좋아요. 그 중에 1권에서 2권 정도는 내 인생책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읽더라도 일주일에 1권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3개월에 10권이라면 일주일에 1권씩 읽어도 2주가 남습니다. 그럼 그 남은 2주는 뭘 하면 될까요? 이 인생책을 한 번 더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3개월은 뭘 하면 좋을까요? 재테크는 이론과 실전이 합쳐진 종합예술이에요. 이론만 빠삭한 전문가들이 자기 자산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실전 경험을 위해서 무조건 내 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손실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에 케이스 스터디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특정 자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부동산의 물건 분석이든 주식의 종목 분석이든 분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 사도 될 만한 투자 기회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좀 분석도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런데 3개 정도 하다 보면 패턴이 생깁니다. 한 10개 정도 하다 보면 감이 올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의 케이스를 분석하는 것만 목표로 하고 한 3개월 정도를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판단력인데요. 이 판단력을 기르려면 생각하는 습관,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독서와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과도 동일합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던 생각은 금세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을 하게 되면 체계가 만들어지고 구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썼던 글들을 다시 보면서 복습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재테크에 입문하기 위한 액션 플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처음 3개월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3개월은 가능한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기간과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기간에 쌓여있던 공부들은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파이어족에게 잘 어울리는 진짜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에서는 운이 좋았어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좋은 직장에 다녔고, 직장에서도 큰 스트레스 없이 무난하게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 도는 유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활에 대해서 하소연을 남기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돈은 안 늘지? 바보야. 일을 많이 하면 일이 늘지. 돈이 많아야 돈이 늘고. 이 짧은 답변이 제 인생을 흔드는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무엇이든 많이 할수록 많이 한 것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야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자본 활동인 거예요. 투자를 열심히 해야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다. 뭔가 추구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올바른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이런 인과관계가 틀어진 대표적인 예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입시 활동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를 하냐? 이런 걸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열심히 한다. 보통 그런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 된다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 사회 자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그 함수 같은 게 아니라 세상과 타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 입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인과관계가 맞는 제대로 된 성공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입시학원 강사가 아닐까요? 최고의 학원 강사, 최고의 인간 강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인생에서 시험보다 중요한 게 뭔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떠돌던 하소연 한 줄 때문에 저 또한 인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의외로 제가 원하는 삶은 비싸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6살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 서귀포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파이어족으로 산다고 하면 살아가는 방식을 많이 바꿔야 돼요. 어떤 것들은 타협하고 어떤 것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핵심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느낀 적이 없는 행복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더 좋은 점도 있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나니까 아이디어도 많아져요. 친구들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회들도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진짜 인생은 돈을 많이 버는 걸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돈 걱정이 해결된 상태에서 내 진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것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돈이 목표라면 재테크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더 힘들게 노력하고 인생을 갈아 넣는 그런 사업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진짜 큰 부를 이루게 돼요. 하지만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이 재테크를 다루는 것은 좀 다른 접근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돈이 아니라 나만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빠르게 경제적 독립을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허송세월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시간을 오롯이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 시간을 정말 하고 싶은 일, 진짜 추구하는 삶,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것이 진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깊게 생각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버겁고 고되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재테크 공부까지 한다고 하면 더욱더 여유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끝까지 버틸 수 있고요.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어족의 정체성과 재테크의 목적,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테크를 배우고 자산을 늘리는 과정은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즐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을 위한 최고의 지원군으로서 재테크를 든든한 아군이자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으로 지혜로운 재테크를 한다면 누구에게도 아쉽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떳떳한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앞길에 경제적 자유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